사조용전 2권입니다. 포석력이 헛간에서 살려준 그 남자가 세상에나 금나라의 6번째 황태자 완한 홍렬이었다니 하여 이 비참한 삶을 다시 한번 마감하려 했던 포석약이었습니다. 그때 완한 홍렬이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아무 죄가 없잖소. 또 그 아이는 양대엽의 유일한 핏줄이 아니겠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부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6년 뒤 몽골의 한 초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6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곽정이었습니다. 곽정네 가족은 이 몽골에서 나름 정착도 잘한 모형이었습니다. 이는 곽정의 엄마 이평의 억척스러움도 한몫했고 원래부터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유목민의 특색 때문도 있었습니다. 몽골의 땅은 넓고 사람은 적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몽골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곽정이었고요. 6살밖에 안 된 꼬마 곽정에게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아우라를 뿜어내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으니 그 남자의 이름은 테무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무친은 곧 몽골을 통일하게 되어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군의 수는 항상 부족했지만 테무친의 군대는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으로 오직 승리만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전투도 다름이 없었고 말이죠. 그러나 적군에게도 매우 뛰어난 장수가 한 명 있었으니 이름하여 철별 제베라는 자였습니다. 제베는 테무친을 향해 활을 쐈고 그 화살로 테무친의 목을 마치고 말았으니 다행히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피만 낭자했을 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 기회를 노려 테무친은 죽은 채를 했고 이 작전으로 다시 한번 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제베였습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고 용맹하다고 하여도 우두머리가 쓸모없으면 전쟁에선 패배만 있을 뿐. 집으로 돌아온 곽정은 어머니가 장사하러 나간지라 혼자서 양떼를 몰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의 명수 제베가 나타나더니 말했습니다. 꼬마야, 물 좀 다오. 물과 양고기를 갖다 주었고 제베는 허겁지겁 먹고는 황금 팔찌를 빼서 주려하자 손사래를 치는 곽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님은 돕고 물건은 받으면 못 쓴다고 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그때 이곳까지 제베를 쫓아온 테무친의 군대에 제베는 건초더미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곽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 안 할게요. 군대가 도착해서는 곽정에게 제베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저 멀리 가던걸요? 본 적 없는데요? 했으면 좋았겠지만 곽정은 정말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이는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것이 분명했으니 결국 채찍에 얼굴을 맞고 피를 흘리게 됐지만 여전히 입도 뻥끗 안 하는 곽정이었습니다. 채찍질은 계속됐고 그 사이 테무친도 이곳에 당도하였습니다. 채찍질을 하던 자는 테무친의 첫째 아들로 꼬마 한 명도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볼까 무서워 칼을 빼들어 곽정을 배려했습니다. 그때 건초더미에서 몸을 날려 제베가 그 칼을 막아주었으니 테무친, 차라리 날 죽이고 저 어린아이는 살려주시오. 테무친은 쓱 곽정을 한번 보았다가 말했습니다. 무사에겐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게 제일 큰 지옥이다. 제베, 네가 정령 무사라면 과거에서 빠져나와 날개를 펴고 높이 날도록 하라. 이 테무친의 깃발을 들고 말이다. 테무친의 패기와 기계에 아군마저도 전율이 잃었습니다. 제베 역시 테무친에게 압도당해 무릎을 꿇고는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테무친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약속했고 이어서 제베와 곽정에게 황금 한 덩이씩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베여, 그 아이도 같이 데리고 오너라. 하여 곽정과 엄마 이평은 테무친의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테무친들에게 벼슬을 내려주려 온 모양이었죠. 더군다나 이번 사신으로 온 자는 금나라 3번째 황태자 완한 영제와 포석약을 보살피고 있는 그 남자, 바로 6번째 황태자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후
게르 안에서 연애가 벌어질 때였습니다. 테무친의 의형제 자무카가 급하게 들어와서는 말했습니다. 몽골의 다른 부족이 10만의 군사로 쳐들어왔다고 말이죠. 이때 적들은 아군의 총합 군사보다 2배나 많았기에 완한 홍렬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쳐들어와도 이때 쳐들어오냔 말이다. 허나 테무친은 적들의 전령을 서슴없이 베어버리고는 의형제 자무카와 함께 쳐들어온 적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게르한 황태자들은 초조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 걱정 말라는 테무친의 양아버지 왕아는 태연히 술을 마시며 안심하시고 술이나 계속 드십시다 했습니다. 한편 이때 곽정과 테무친의 막내 아들 툴로이는 의형제를 맺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며 의를 맺는 방식으로 몽골에서는 이를 안다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적들을 전멸시키고 돌아온 테무친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베가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하여 1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단숨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완할 홍렬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금나라의 군사는 100만이나 몽골의 10만 대군에 패할 것만 같았습니다. 부디 테무친이 몽골을 통일하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면 한없이 평온하기만 한 몽골이었습니다. 곽정은 의형제가 된 툴로이와 토끼 사냥을 하러 갈 모양이었습니다. 용케 토끼에게 화살을 명중시켜서 신나 있었는데 그 토끼를 뺏어가는 얍삽한 놈이 있었습니다. 툴로이가 그 토끼는 우리가 잡은 것인데 왜 가져가는 것이냐 라며 대들었지만 얍삽한 놈이 툴로이를 한 대 쥐어받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왕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상쿤이다. 지고만 있을 툴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테무친이다. 참고로 왕안은 테무친의 양아버지였고 상쿤은 그 왕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규모도 서열도 왕안이 테무친보다 높은 상태였고 말이죠. 이내 싸움이 더 커져갔고 얍삽한 놈은 때로 덤벼들어 툴로이와 곽정을 직살나게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몸을 공처럼 굴려서 온 이자는 바로 강남에서 알아주는 괴인 한보구였습니다. 때리던 애들 패거리는 도망쳤고 곽정도 겁을 잔뜩 먹고는 단검까지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이어서 나타난 6명의 사람들, 이들은 강남에서 온 괴인들로 바로 강남 7기였습니다. 둘째 주총이 곽정의 단검을 한번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칼을 잠시 줘보라고 했고 슬쩍 한번 보고는 다시 돌려주며 이제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검은 어느새 주총 손에 있었습니다. 둘째 주총의 재주는 쓰리꾼이나 타짜들처럼 교묘한 손놀림으로 어떤 물건이든 소매치기 해버리는 꽤나 쓸만한 재주였습니다. 분명 좋은 단검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단검 손잡이에 양강이라는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여 혹시 양철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는 급하게 말을 달려 다시 곽정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가보니 그 얍삽한 놈이 다시 때로 몰려들어 곽정과 툴로이를 패고 있었습니다. 이내 싸움을 뜯어말리고는 물었습니다. 네가 양강이니?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 곽정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강남 7기는 곽정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닌 것을 알았고 또다시 허탕을 쳤다 생각하고는 단검을 돌려주고 정처 없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휴, 분명히 몽골까지 흔적을 따라 찾아왔거늘 어찌 6년 동안 찾을 수 없단 말인가? 라며 넋두리를 하면서 말이죠. 강남 7기가 저 멀리 가버린 모습을 보고는 툴로이가 말했습니다. 곽정, 우리 셋째 형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곽정? 가지낙은 장님이라 귀가 몹시 밝았고 하여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들, 저 아이가 곽정이란다. 미친 듯 말을 돌려 곽정을 쫓았습니다. 네가 정녕 곽정이더냐? 네, 제가 곽정인데요. 다시 재차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은 단천덕이라고요. 드디어 곽정을 만날 수 있게 된 강남 7기였습니다. 강호를 유랑한 지 6년 만이었으며 모두들 기쁨에 취해 있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툴루이는 강남 7기가 무서워 빨리 돌아가자며 곽정을 데리고 갔고, 주총이 잠깐, 그래 내가 무술을 알려줄 테니 잠시만 있어봐라. 그제야 툴루이가 좋다며 빨리 알려달라 했습니다. 주총이 알려준 이 무술은 기본적인 금나수법이었지만 나름 효과가 빠르고 좋은 편이었습니다. 툴루이는 신동마냥 금세 배워서는 따라했고, 그에 비해 곽정은 조류였습니다. 강남 7기는 큰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곽정에게 무공을 가르쳐 취선로에서 승부를 겨루게 해야 했는데 너무나 둔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철기에게 자신들의 패배를 시인하자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넷째 남이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아이야. 나도 어렸을 땐 이처럼 둔했으니까 잘 알지. 얘야, 무공을 배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거든. 오늘 밤 저 산으로 오렴. 알았지? 네, 알겠어요. 결국 자신들의 운명은 곽정이 오늘 밤 산으로 오는가로 결정짓기로 한 강남 7기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아직 곽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6살짜리 꼬마아이 혼자 한밤에 산속으로 오라 불렀고, 이에 곽정이 겁이 많은 것 같다며 흉을 보는 광남 괴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의 해골 9개가 나란히 쌓여 있었고, 해골의 머리마다 손가락으로 뚫어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뭐? 해골의 손가락 구멍이? 라며 화들짝 놀라는 첫째 가지낙이었습니다. 가지낙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운백골조다. 바로 흑풍상쇠의 짓이지. 라고요. 알고 보니 가지낙은 흑풍상쇠에게 피 맺힌 원한이 있었습니다. 하여 여기서 반드시 결판을 벌이겠다 하였고, 이에 6 형제들은 가지낙을 기꺼이 돕겠다 하였으니 이제 곧 강남 7개와 흑풍상쇠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강남 7개는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흑풍상쇠. 경공수를 보니 무공이 몹시 고강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하여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강남 7개였습니다. 원래 흑풍상쇠는 2명의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한 몽골인을 잡아다 이렇게 무공연말을 하고 있는 이 여자는 흑풍상쇠 중 한 명인 매초풍이었습니다. 혼자라고 해도 무공의 매서움은 상상을 초월한 바 누군가 매복해 있음을 벌써 간파하였고, 이리 되자 즉시 전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째 한세웅이 무섭게 검을 찔러갔고, 매초풍은 그 검을 그냥 맨손으로 잡더니 무서운 일장으로 반격해 왔습니다. 이에 셋째 한보고가 채찍을 날려 반격을 멈칫하게 만들더니 6째 전금발이 다리에 갈고리를 걸어왔고, 넷째 남이인이 쇠멜대로 강하게 내리치니 이에 번쩍 뛰어올라 전부 피해버리는 매초풍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강남 7기였습니다. 5째 장하생이 식칼을 내밀며 덤벼들었지만 이번엔 되려 일장을 얻어맞게 되었으며, 둘째 주총이 부채를 내지르며 공격해도 조금의 타격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씩 밀려나더니 강남 7개는 끝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매초풍은 이를 또 맹렬히 쫓아갔습니다. 그때 주총이 말했습니다. 형님, 7발짝 앞입니다. 벼랑간 땅속에서 관짝을 열고 첫째 가지낙이 불쑥 튀어나와 암기를 뿌려대니 그대로 매초풍의 2 눈이 암기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매초풍, 빛점풍부 가지낙을 기억하느냐? 피레미 녀석이 아직도 용케 죽지 않고 있었더냐? 가지낙의 외침으로 강남 7개가 덤벼들자 2 눈이 멀어버린 매초풍은 결국 처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매초풍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질러 자신의 남편이자 또 한 명의 흑풍상쇠인 진연풍을 불러댔습니다. 강남철기는 초조했습니다. 매초풍의 무공은 200인력으로 이미 구척이보다 강한 상대였고, 만약 이렇게 두 눈이 멀지 않았다면 당하는 건 강남칠계 쪽이었을 거였죠. 그런데 매초풍보다 강한 250인력의 진연풍이 이 소리를 듣고 온다면 강남칠계는 분명 염라대왕을 만나게 될 터 하여 최대한 빠르게 매초풍을 해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초풍이 괴기스럽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남칠계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진연풍이 왔다는 것을요 하여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상꼬마 곽정이 해맑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귀신같이 접근해오는 자도 보였습니다. 얘야 빨리 뛰거라 외치며 곽정에게 달려가는 한소영. 그런 한소영이 걱정돼 쫓아오는 장하생. 간신히 곽정의 손목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진연풍이 곽정을 가로채 버렸으니 이를 막고자 한소영이 검을 내질렀고, 동시에 진연풍도 검을 막고자 일장을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한소영의 검은 종이장처럼 구부러져 버렸으니 장력의 위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 무서운 장력을 다시 한소영에게 격발시켰으니 장하생은 한소영과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고,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인지라 입으로 소영아! 라고 외치며 몸을 날려 대신 그 장력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대로 장하생은 배가 뚫려 버렸고, 진연풍은 그런 장하생을 공중으로 휙 던져 버렸으니 그렇게 허공을 날아가던 몸이 지면에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을 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하생은 절대 소생될 수 없다는 것을요. 과연 강남칠계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조용전 2권이 끝났습니다.